그래서 나는 인사조직론의 학문적 소양을 조금은 갖추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389강에서 했던 걸 다시 강조합니다. 여기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일치하는 정치인, 비전과 전략,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목표, 아까 얘기했던 그 목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얘기했고 K 이니셔티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거쳐서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상태로 우리 국가를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 변화시키는 그 비전, 그것을 전략을 통해서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조직을 세팅해 가는 것,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하고 내가 몇 사람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들은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비전이 뭔지도 모르는 정치인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왜 정치를 하느냐고 물으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게 좋은 거니까 너무 좋잖아. 모든 특혜 다 누리고. 그러니까 정치를 선수만 높이려고 하는 놈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이 첫 번째, 이것은 인사론이죠. 두 번째는 조직론이에요. 세 번째는 리더십이랍니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정치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능이 있어야 돼요. 인텔리전스 레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능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능이 높다는 것은 유능하면서도 윤리적이라는 거예요. 윤리적 과정을 통해서 유능함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게 지능이에요. 그래서 문재인은 무능했고 이명박, 전두환은 유능해 보이는데 비윤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지능이 낮은 거죠. 풍부한 지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근데 무능한 측에 속하는 문재인, 윤석열, 박근혜, 윤석열과 박근혜는 비윤리적이기까지 하죠. 얘네들은 아주 꼴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무능한 것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유능성은 반드시 윤리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능이란 무엇인가를 IQ가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역사를 잠깐만 들여다보고 이제 지능이란 용어보다는 지성이라는 인텔리전트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인텔리다. 그러면 지성적이다. 반지성주의적 또는 지성주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인텔리겐트라는 말을 쓰고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쓰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는 역량이라는 용어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과 역량은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지능이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역량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능은 삶의 일상에서 의미를 찾거나 의미를 구성해내는 능력의 총체를 말해요. 질문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죠. 생각할 때 창의적이고 통찰력이 있고 직관력이 생기고 상황에 적응해가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사고력, 그것이 다 지능이죠. 학습한다는 것은 뭔가 깨달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그게 학습 능력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인식과 자기 성찰 능력이죠. 자기가 성찰할 때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아삭스라고 그랬어요. 아삭스, anger, sadness, anxiety, guilt, shame. 아삭스라고 이름 붙인 이것을 잘 정리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노할 때 왜 분노하는지, 내가 슬퍼할 때 왜 슬퍼하는지를 자기 스스로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성찰이죠. 내가 불안해할 때 왜 불안한지, 내가 죄책감을 느낄 때 나는 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부끄러워할 때 내가 왜 부끄러워하는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풍부한 지능을 가진 사람은
이 아삭스를 직면했을 때, 아삭스에 직면해 있을 때 내가 왜 그런지를 이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표출해야 될지도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빈곤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보여준 사람이 이명박과 윤석열이었어요. 지능이 아주 낮은 애들이죠. 아주 빈곤한 사람들이었어요. 지능이 빈곤하다는 것은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 요 세 가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두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들한테 미리 내가 인터뷰를 신청하고 미리 내가 무슨 질문을 할 거라는 것을 보내줍니다. 그 인터뷰하는 질문지를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상 두세 문장이에요. 두세 질문이죠. 그걸로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이상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듣습니다. 왜? 이 지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능과 역량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Intelligence, competence, meaning of life. 우선 지능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겠습니다. 20세기 초에 100년 전이에요. 비네와 터먼이라는 미국 학자가 수리적 언어적 사고력을 측정해서 소위 IQ라는 명칭을 창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했죠. 야, 저거서 IQ가 높으면 유능한 사람이 되고 사회적 성취가 높고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게 표준화된 교육과 시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IQ를 측정하는 방식의 그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 IQ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산업 사회에서는 이게 대단히 유용했어요. 그렇지만 창의성이라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 그다음에 도덕성, 성취 지향성, 대인 이해력, 적응력과 같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능력 또는 재능에 대해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수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멘사 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IQ가 제가 알기로는 30에서 30을 넘어서야 됩니까? 130을 넘어서고 140, 150, 160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 멘사 클럽에 있는 아이들을 제가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벨 수상자 말하자면 무슨 노벨 평화상도 있으니까요.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또는 과학 분야 노벨상들이 있잖아요. 노벨상을 탄 사람 중에 멘사 클럽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 IQ가 그 사람의 삶의 성공 여부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IQ는 높은데 사회생활에서는 무능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지능 개념, 우리가 지능 개념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지는 게 무수한 사례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데이비드 맥클렐란드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그 70년대 초에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논문이고요. 이게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내적 성향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발표하죠. 그게 컴피턴스라는 거예요.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측정할 때 컴피턴스를 측정해야지 인텔리전스를 측정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의 두뇌가 좋으냐 나쁘냐, 그러니까 IQ가 높으냐 낮으냐로 해봤자 다 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클렐란드 교수는
데이비드 맥클레넌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버드의 그 조직 심리학자인데 나중에 자기가 이런 논문으로 출版해가지고 이거는 왜 이런 논문을 쓰게 됐는지는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그 미국 국무부에서 아주 그 좋은 대학, IQ도 높고 그다음에 그 외모도 출중하고 이런 애들을 뽑아가지고 쫙 그 해외 공간에 보내서 외교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더니 얘네들이 아니 다 잘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잘하는 게 아니었어. 어떤 애는 잘하는데 어떤 애는 엉망진창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연구해달라. 그래서 부탁을 받고 맥클레난드 교수가 연구한 결과 발표문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competence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거 원래 저 영어에서 잘 안 쓰이던 언어인데 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그래서 competence, competing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 경쟁한다는 뜻인데 competence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함께 일해서 잘 성취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내적 성향, 타고난 성향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Q가 직업 성공이나 직업적인 성공이나 또는 자 인생의 행로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로? IQ는. 그 IQ는 높은데 찌질한 놈들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역량, 컴피턴스라는 개념을 별도로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내적 성향이라는 뜻은 자기 인식이 풍부하고 성취 동기가 충분하고 감정 조절이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충분히 잘 이해해서 자기가 의도하는 바에 충분히 참여해서 설득할 수 있고 그리고 가치 판단이 올바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그런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나타내는 역량이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만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역량이라고 부르자. 역량이라는 것은 힘력자예요. 힘력자에다가 그 수량을 나타난다 그럴 때 그 량입니다. 힘의 량이죠. 그 무슨 힘이냐 이게. 뇌가 발산하는 힘이죠. 뇌가 발산하는 자기 인식 능력, 뇌가 발산하는 동기부여 능력, 뇌가 발산하는 감정 조절 능력, 뇌가 발산하는 타인의 능력, 뇌가 발산하는 가치 판단 능력, 뇌가 발산하는 책임감, 뇌가 발산하는 정직함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역량이다, 컴피턴스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클레난드 교수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자기 동료 교수하고 버류라는 동료 교수하고 합쳐서 맥버라는 버류에게 맥클레난드의 맥에 따오고 버류에서 그 버가 나와요. 그래서 맥버라는 컨설팅 펌을 차립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펌에서 연구해가지고 컴피턴시 모델 같은 것이 나와요. 그게 역량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사 컨설팅 회사에서는 자기 회사만의 역량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컨설팅 펌 할 때는 하도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이 모델을 가지고 하지 못했고, 제가 있었던 컨설팅 펌은 그 미국의 그 PwC라고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어카운팅 펌이죠. 그러니까 회계법인인데 그 회계법인의 말하자면 그 멤버 펌이 그 3일 회계법인이었는데 거기 3일 회계법인의 자회사로 제가 컨설팅 펌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그 컴피턴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져다가 썼는데 우리 한국에는 좀 잘 안 맞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그때는 다른 도리가 없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양대학에 가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거 가지고 한국에서 쓸 수 있는 한국화된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그걸 만들고 실험도 하고 그 여러 가지 그 실제로 적용해 보기도 하고 사례 연구도 하고 해서 만든 게 성취 예측 모형입니다. 그 Achievement Prediction 모델이라고 한 게 바로 역량 모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제 그 목말라 하고, 그래서 그 책이 의외로 굉장히 제목만 보면 그 책이 뭘 말하는지 모를 텐데, 다들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니까 모를 텐데, 그래도 그거를 많이 해줘서 제가 그 출판사에 폐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그래서 다음번에 나오는 책, 그 직무설계 모형도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구매해서 제가 낸 책이 출판사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피곤해가지고 그 책을 지금 그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지능이 뭔지. 그다음에 맥클레런드 교수가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능이란 말을 쓰지 말자, 역량이란 말을 쓰자. 그래서 인사 컨설팅 하는 데서는 다 역량이란 말을 쓰고, 우리나라에서도 역량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멋있는 말 같으니까, 새로 나온 멋있는 말 같으니까 얼토당토한 곳에 가서 막 역량 하고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현대심리학과 인지과학의 흐름을 보면 지능 이론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쓴 다중지능 이론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지능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무슨 수리적 지능과 언어적 지능만 있는 게 아니고 언어, 수리, 공간, 음악, 운동, 그 대인 이해, 그 다음에 내성, 얼마나 그 충분히 인내하느냐,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연 탐구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지형이다, 이거 지능이다, 지금 이렇게 하워드 가드너. 근데 이 이론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론은 뭐 오히려 다니엘 골만의 감성 지능, emotional quotient, emotional intelligence, 그래서 EQ라고 했는데, 뭐 그것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가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 21세기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지능이란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거나 구성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나도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처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정의하니까 이것이 멀리 퍼지질 않고 있어요. 다들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쓰니까. 다시 읽습니다. 지능이란 뭐냐?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거나 구성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인지과학, 조직심리학, 인간학적 교육철학 이런 데서는 이렇게 지능을 정의합니다. 나도 이렇게 정의하죠. 다시 말하면 지능이란 곧 뭐냐? 역량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정의합니다. 항상. 정치란 무엇이다 하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능이 뭐다 정의합니다. 역량이 뭐다 정의합니다. 삶의 의미는 뭐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왜 단어를 개념 정의를 내릴까요? 단어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했다가 자기 그야말로 자기 꼴리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대학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너 자신이 만들어낸 이론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못하면 졸업하기 어렵습니다. 독일 대학에서는 교수가 쓰는 말을 다 받아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받아 써서 시험에 나오면 그거를 그대로 써야 A+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면 빵점입니다. 그거는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거잖아. 그거는 뭐 텔레비전에 나가서 무슨 탤런트 뭐 할 때나 쓰는 거지. 대학에서 학문적 소양으로는 빵점인 거예요.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내 이론을 만들려면 다른 이론을 비판해야 됩니다. 다른 이론이 만들어내지 못한 구멍을 찾아서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대학생 시절에 그걸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엄청난 양의 독서와 엄청난 양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자기 이론을 갖는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독일 이모님은 잘할 거야. 독일 이모님이 눈이 번뜩 뜨네. 독일 대학을 졸업하는 게 그래서 어려워 그렇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독일 대학 졸업하는 게 졸라 어려워요. 자기 이론이 있어요. 비판적 자기 생각이 없이는 대학을 졸업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계속 내 나름의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단어에 대해서. 이 개념 정의가 없이는 의사소통이 엉망으로 된단 말이야. 내가 다른 채널에 가서 대담할 때 나의 고충은 뭐냐? 그분들에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 못해. 그 단어 쓰는 게 달라.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정의해가지고 뭘 얘기할 수도 없잖아.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이게 벌써 400 몇십 강을째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시간이 있으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정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에 온 분들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대학원 코스에 해당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역량이 뭐다, 지능이 뭐다. 지능이라는 말을 쓸 때는 주로 심리학 쪽에서 쓰게 됩니다. 지능, 심리학이나 발달 심리학 같은데,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발달 심리학 같은 데서 쓰죠. 그러나 역량이라는 용어는 경영학에서 씁니다. 특히 인사조직론에서 역량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역량은 뭐라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구성해내는 거예요. 구성한다는 것은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거나 구성하는 능력, 그것을 지능이라고 하는데 경영학에서는 그것을 역량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같은 말이다. 지능과 역량은. 그러니까 지능과 역량은 삶의 의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역량이 빈곤하다, 이렇게 지능이 빈곤하다 이렇게 되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이 인사조직론의 황무지와 같은 나라에서 그 황무지를 개척해 보려고 노력했다가 결국은 몇 사람의 제자만 남기고 아무것도 내가 그 성취한 게, 사회적 성취라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일찍 은퇴했는데 남은 시간이 있잖아. 그러면서 즐기면서 남은 시간에 그래도 뭔가를 남겨야 되니까 이 배운 지식과 경험이 너무 아까우니까 책을 좀 쓰자. 몇 권의 책을 내가 지필 목록을 책상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걸 시간 나는 대로 이걸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유튜브를 만나게 된 거죠. 보니까 이거는 진짜 그 새로운 세계야. 내가 마음껏 강의하고 누구라도 와서 강의를 듣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널리 퍼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 나로서는 놀라운 경험이죠. 내 얘기의 거의 대부분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독일 대학에 가서 내가 잘 못 알아들었듯이 못 알아듣습니다. 멀쩡한 사람에게 왜 돈을 그냥 줘?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국가란 무엇인가 정의 내려야 되죠. 도대체 삼권을 분립시켰다. 삼권 분립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돼요. 그건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계속 설명해야 됩니다. 돌아버리는 거죠.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문명사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명을 길을 걸어온 인류가 그 개념들을 계속 바꿔왔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이해하게 된 거죠. 아직도 성서를 하나님이 쓰신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허접한 인간들 속에 내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문명사를 공부하고 신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지금까지 바뀌어왔는지, 개념이 한 번 성립되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수많은 학자들이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꿔왔어요. 계속. 앞으로 내가 지금 내린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어요. 그 정의가 앞으로 또 바뀔 거예요. 시간이 바꾸면, 이 시대가 바뀌면서 환경도 바뀌고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그러면 바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세상을 다시 재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답답하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이에요. 대학이 썩었다는 거죠. 썩었다는 게 뭐 부정부패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이 학자들이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학문적 그 연구 내용들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나이 든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 그래서 나도 나이 들었으니까 그것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걸 본단 말이죠. 아, 이게 요새 어떻게 바뀌었나. 이게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이 들면 귀찮아요, 이게. 나이 역시 60이 넘으면 역시 이게 그 몸의 그 신체가 다 느려지기 때문에 계단이 나타나면 계단이 갑자기 무서워지고 혹시나 넘어지지 않을까 봐 이런 거 걱정하면서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 교수들이 대학에서 그 미국에서 공부한 걸 가지고 그게 금이야 오기야 그거 가지고 애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잖아. 내가 봐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란 뭐냐. 실존주의적 관점, 세 가지 관점을 정리해서 드립니다. 삶의 의미란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실존적 관점에서 보면 의미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나한테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의미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은퇴한 다음에 책 몇 권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다 알리고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필 목록을 내가 책상에다 붙여놨잖아. 그거 지금도 있어. 근데 그걸 못 쓰고 있지 지금. 유튜브 하느라고. 그래, 실존적 관점, 실존주의적 관점. 의미는 내가 찾아가는 거고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남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아요. 남이 말했던 모든 의미는 그 사람이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한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냐? 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뭘 가장 싫어하느냐? 자기계발서를 혐오합니다. 나는. 자기계발서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내가 자기계발서를 보는데 무슨 개소리를 하나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남이 뭐 어쨌더라 누가 어쨌대더라 주식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의 대가로서 세계적인 그 부호가 됐잖아. 그 주식 투자를 그 사람 어떻게 하는 걸 따라하고 그걸 자기 개발서로 그래서 보고 자기도 그렇게 따라한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 다 달라. 다 다르기 때문에 남이 하는 걸 따라해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하는 이것은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의미로서 만들어 온 거예요. 이걸 강조해 독일 대학은. 너 자신이 되라는 거지. 너 자신이 되라는 거야. 알았죠? 너 자신이 되라는 거야. 그게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삶의 의미를 칸트와 헤겔과 프랭클, 빅터 프랭클은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쓴 유명한 책이죠. 정신과 의사이면서도 하고 이 사람은 정말 그 아우슈비츠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남들이 다 죽어가고 거기 그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야? 거기서의 환경 조건 이런 거를 보고 살아났어요. 살아난 이후에 로고테라피라는 정신과적 치료 방법을 만들어서 전후에 우리 사회에 크게 공헌했던 사람이죠. 장폴 사르트르. 내가 많이 얘기했어요. 마틴 하이데거, 칼 야스퍼스. 이런 사람들이 독자적인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인류 역사에 크게 공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관계적 관점에서 의미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나 아렌트가 한 이야기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인간의 조건이라는 한나 아렌트. 내가 여기서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그 번역이 좀 엉터리예요. 번역이 너무 엉터리예요. 그래서 아유, 이걸 소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내가 번역할 수도 없고. 그래서 노동 작업 행위가 인간 활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인데 노동, 작업, 행위. 그래서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그 말하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저는 가끔 아내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의미를 주기도 하고 의미를 찾아오기도 하고 의미를 새로 창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 의미가 그냥 의미인 거예요.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의미죠. 그래서 내 다른 채널에 가서 그 대담할 때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역량 중심의 관점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거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의미란 자기 인식을 통해 크고 작은 사회적 성취를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이 의미라는 게. 그러니까 역량 중심의 정의죠. 역량 중심의 의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역량 중심의 의미 이론이라는 건 뭐냐? 지능 중심의 의미 이론이죠. 그러니까 의미란, 지능 중심의 의미란, 그러니까 옛날 IQ가 아닙니다. 지능 중심의 의미란 뭐냐? 자기를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크고 작은 사회적 성취를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맥클레란 아까 얘기했던 마사 누스바움도 제가 잠깐 소개했었던 것 같은데 시적 정의라는 책, 아주 훌륭한 책인데 시적 정의라는 책을 쓰고 이 사람 법학자인데 법 철학도 가르치고 시카고 대학에서 그다음에 윤리학도 가르치는 철학자입니다. 마사 누스바움. 그다음에 역량의 창조라는 그 프로젝트를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인도계 출신 미국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훌륭한 학자와 같이 역량의 창조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럼 뭐냐? 나는 그럼 어떻게 이 세 가지를 다 짬뽕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능은 곧 역량이고 역량은 삶의 의미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삶이란 그럼 뭐냐? 문명의 발전에 공헌할 때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 그 성취주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회에 공연해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 보는 안목을 기르자.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때 역량 중심의 사고 체계를 나 스스로 갖게 됐다는 거죠. 이건 물론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훈련 받았던 것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지능이 곧 역량이고 역량은 삶의 의미를 만들어간다는 사실. 삶이란 곧 인류 문명의 발전에 공헌할 때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이런 애들은 거짓말로 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문명이 발전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이나 권영세나 권성동이나 그다음에 홍준표나 이런 애들은 문명의 발전에 공헌하는 아무 의미 없는 공헌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만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고위 공직을 맡았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비극입니다. 다시 지능은 곧 역량이고 그래 역량을 말했다는 것은 곧 지능을 말했다는 거예요. 역량이 힘이잖아요. 영자가 힘이고 양자가 그 수량 할 때 그 량이고 양과 질 할 때 그 양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양이죠. 무슨 힘이냐 여기서. 우리 뇌가 발산하는 힘이죠. 뇌가 생각하는 힘, 사고하는 힘, 뭔가를 찾아내는 힘, 뭔가를 만들어내는 힘, 창조하는 힘이죠.
그 힘, 우리 뇌가 모든 것을 행동하게 하고 그 감정에 휩싸이게 하고 또 의지를 갖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하는 모든 것의 본부죠. 여가 헤드쿼터예요. 이것이 우리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을. 그래서 이 뇌를 가장 인간의 삶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육이 그 뇌를 역량을, 지능을, 의미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거죠. 자,